어떤 남자가 나를 성폭행하려고 강제적으로 키스를 하고 제가 여자 입장이면 혀 깨물 것 같거든요. 다른 방법은 없었다. 증명하면 상당성이 인정이 되는 거고요. 증명을 못하면 부정되는 거죠. 성폭행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받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61년이 지난 2025년에 이 사건 재심이 결정됐습니다. 과연 어떤 사건일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끝내주는 변호사 김우석입니다. 시간을 거슬러서 1964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완전 남성 우위의 시각이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서 절단시킨 최 씨가 있었습니다. 당시 나이 18살입니다. 법원은 최 씨에게 중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행하려고 했던 가해자 A 씨에게는 성폭행 혐의는 제외되어 있는 채로 특수 주거침입, 특수 협박 이런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형이 더 컸던 거죠. 이때로부터 61년이 흐른 2025년에 대법원이 이 사건의 재심을 결정합니다. 성폭행하려는 가해자를 막으려고 혀를 깨물었는데 정당방위가 아니다? 법에서 말하는 정당방위의 범위가 궁금해집니다.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혀를 깨물어서 절단시키는 거, 이거는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 상해죄를 구성하는 요건은 충족을 한 거죠. 근데 이걸 정당방위라고 하면 내가 비록 범죄는 저질렀지만 전체적인 법질서 차원에서 보면 위법성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이름으로 다뤄지고, 위법성 조각사유의 큰 대표 선수 중에 하나가 정당방위예요. 내가 상해를 가했지만 나한테 닥쳐오는 이 부당한 불법 침해를 막으려고 한 방위 행위이니까 죄가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요. 정당방위 상황, 자기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 이거에 대한 방위 행위, 이게 균형이 맞아야 돼요. 이런 거를 상당성 요건이라고 합니다. 상당성 없는 정당방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과잉방위라고 해요. 근데 이 과잉방위는 처벌을 반드시 깎아주지 않고요. 깎아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는 된다라는 생각인 거거든요. 재심이 개시된 최말자 씨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남자가 나를 성폭행하려고 강제적으로 키스를 하고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여자 입장이면 혀 깨물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급하다 보니까 혀를 되게 세게 깨물겠죠. 그러다 보면 가해하는 사람의 혀가 잘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내가 가해자한테 중상해라고 하는 범죄의 요건을 충족시켜 버린 거죠. 너 그 남자 따라서 상당히 좀 나갔잖아. 그 남자 입장에서는 네가 호감 있다고 볼 수 있었던 거 아니냐. 키스하고 그럴 때 네가 소리 지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정도 거리지 않았냐. 굳이 혀 자르는 정도의 행위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피해를 벗어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내용이 판결문에 들어갑니다. 그 당시 판결문에. 남성 중심이다, 가해자 중심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은 다르게 볼 겁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변호사 역할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최 씨는 당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실제 기억은 없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사건일 때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정당방위가 과잉방위가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약간 예민할 수 있는 이슈인데요. 이게 저는 두 번째 변호사가 되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러면 의뢰인들이 오셔서 첫 번째 변호사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불안하다. 변호사가 잘 모르는 것 같다. 연락도 잘 안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불평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최말자 씨 사건에서도 처음에 선임하셨던 변호인께서 이렇게 하셨나 봐요.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의뢰인이랑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말을 바탕으로 사건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고요. 그 흐름 속에서 포인트 되는 부분들을 탁탁 찝어야 됩니다. 그 포인트를 바탕으로요, 변론 전략이라는 걸 수립해야 돼요. 아, 이 사건은 다퉈야 되는 사건이구나. 내지는 이 사건은 인정하고 내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될 사건이구나. 이런 거에 대한 방향을 정한 다음에 솔루션을 만들고 그거를 실행하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사받는 것도 연습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판사나 검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된 내용을 보고 조사된 대로 결론을 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변론 전략을 세우고 조사받을 준비도 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변호사랑 의뢰인이 변론을 위해서 긴밀한 소통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소통의 기억이 없다라고 하면 그건 사실 적절한 변론 도움을 받은 건 아닌 거죠. 정당방위 사건 같은 거는 설득을 어떻게 잘하는가의 이슈예요.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더 쉽게 얘기하면 똑같은 교과서로 선생님들이 가르치시잖아요. 근데 A 선생님이 가르치시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B 선생님이 가르치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당방위의 상당성, 양형 변론에서의 유리한 양형 사유, 이렇게 종합적인 걸 검토해서 내리는 사안은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는가가 되게 중요하고요. 이런 영역은 법률을 되게 잘 아는 변호사가 득점 포인트들을 정확하게 찝어서 증명해내야 돼요. 그래야 유효타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안 되면 유효타가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의뢰인들의 입장에서 변호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죠. 그렇다면 변호사님이 60년 전 최 씨의 변호를 맡았다면 어떻게 변론하셨을지, 실제로 변론을 통해서 상해가 정당방위로 인정되거나 하신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기가 변론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거를 보는 변호사는 아마 1000명에 1명 정도 있을 똥 말똥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정당방위 주장해야 되는 사안 자체가 거의 없어요. 제가 거진 한 25년 실무를 하고 형사사건 한 6만 건 넘게 처리해봤지만 정당방위 주장하는 사건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런 정도의 사안들은 있습니다. 누가 나를 막 때려요. 그래서 막 맞고 있다가 이제 좀 그만하라고 이렇게 한번 밀쳤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넘어져가지고 다쳤습니다. 이런 경우에 내가 밀친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가해 행위거든요. 폭행이나 상해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시컷 맞던 상황에서 그러지 말라고 한 번 밀친 행위, 이런 건 우리가 정당 방위라기보다는 소극적 저항 행위라고 해서 정당 행위라고 정당 방위보다도 더 넓은 범주에서 위법성을 깨트리는 법리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사실 변호사님들께서도 많이 합니다. 1960년도로 돌아가서 변론을 했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가해 행위가 얼마나 급박했는지, 그걸로 인한 피해자의 공포라든가 당시 그 피해를 피하기 위한 행위들이 진짜 불가피했는지, 이런 부분이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어떤 식으로 가해를 했고 벗어날 방법이 어떻게 없었는지, 그리고 혀 깨무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런 거를 얼마나 잘 입증하는지의 문제고, 피해자하고요 엄청나게 많은 대화를 해야 돼요. 그 당시에 다른 방법은 없었다 라는 거를 증명하면 상당성이 인정이 되는 거고요. 증명을 못하면 상당성이 부정되는 거죠. 최 씨의 재심 청구는 1심과 2심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기각됐는데 대법원에서는 최 씨의 진술이 일관된 점을 재심의 사유로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일관된 진술은 법적 판단에 큰 영향을 주나요? 진술의 일관성은 법적 판단에서 되게 큰 영향을 주는데,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이 약간 오해하는 영역들이 약간 있어요. 이게 마치 피해 진술 자체를 믿고 안 믿고의 이슈인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피해 진술을 그때는 안 믿고 지금은 믿어서 재심을 해준 것이냐, 이렇게 보도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사건 재심이 받아들여진 거는 피해 진술의 일관성의 이슈는 아닙니다. 사실 위법 수사, 불법 체포 구속의 이슈예요. 나도 잘 모르게 체포가 됐고 구속영장이 한참 뒤에 발부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신 구속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된 거거든요. 그럼 이런 거는 재심 사유가 됩니다. 이런 주장이 일관된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해서 재심을 해준 거고요. 피해 진술 자체가 일관됐냐 안 됐냐, 요거랑은 약간 포인트가 달라요. 재심이라는 거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걸로는 거의 받아주진 않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은 형사사건에서 이게 약간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고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면 사법 시스템이 작동해요. 증거로 사실관계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거는 이 세상에 2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사람이고요, 하나는 사물입니다. 사람은 뭐냐? 이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사물은 뭐냐? 서류라든가 어떤 물건이라든가 이런 게 증거가 되거든요. 사람의 말, 즉 진술이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진술 자체를 먼저 보고 진술하는 사람을 봅니다.
이런 진술이 전체 상황이랑 매칭되느냐, 진술이 합리성이 있어야 되고요. 일관돼야 합니다. 더해서 구체성이 있어야 돼요. 예컨대요, 제가 작가님한테 작가님 저 때렸잖아요 라고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믿을 수 있겠어요?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나를 때렸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실제로 그런 일이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술이 되게 구체적이고, 구체적인 말을 일관돼서 하는 거는 사실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거짓말을 구체적으로 하면서 일관되게 하긴 어렵거든요. 아울러서 누구 진술이냐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진술한 사람이 사건과의 관계에 비춰서 봤을 때 제3자적인 지위에 있다든가, 진술하게 된 경위도 보면 수사기관이 이렇게 확인하다 보니까 이 사람 되게 유의미한 목격자네 이렇게 찾아가지고 했다든가, 이러면 그 진술이 되게 신빙성이 올라가서 믿어주게 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런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들이랑 부합돼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100가지 진술 중에 한 80개는 객관적인 증거랑 상황과 매칭이 돼요. 그럼 내 진술은 신빙성이 높겠죠. 그러면 나머지 20에 대해서도 높은 신빙성을 부여합니다. 이런 게 이제 실무에서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특히 다른 증거가 없고 말밖에 없는 사건들에서 이런 진술의 신빙성은 큰 이슈가 돼요. 말밖에 없는 사건의 대표 선수가 성범죄 사건 이런 겁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성관계한 건 맞는데 동의하에 한 거다. 그럼 이게 강제로 성관계를 한 건지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이슈가 생기는데, 그럼 여기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적인 이슈가 되죠. 이럴 때 일관성이 없는 진술이다, 집니다. 구체성이나 합리성이 없다? 그것도 져요. 최근에 처리했던 건 마사지사가 마사지 받으러 온 여자 손님을 강제추행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당연히 마사지사랑 둘만 있었던 자리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마사지사는 난 마사지를 한 거지 추행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손님은 이거는 마사지를 빙자한 추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보면 뭐가 맞지? 되게 헷갈리잖아요. 제가 이제 고소대리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열심히 입증을 해가지고 마사지사한테 실형이 났었던 경우도 있었었고,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요 강간당했다? 이렇게 고소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최근에도 보면 몇 개월 만났던 연인 관계였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 헤어졌던 여자친구가 강간당했다고 고소한 거예요. 가해자로 몰린 사람이 답답해서 미치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첫 번째로 다른 변호사님을 선임하셨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서 저를 찾아오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강간당했다고 하는 고소인의 진술을 공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주장을 해서 무혐의로 끝냈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제 폭력을 9번 행사했다라는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한 건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뺨 한 대 때린 게 맞답니다. 나머지 8개는 말도 안 되는 소설이다. 상대방들 둘이 있었었고 자기 혼자 있었대요. 그래서 불리한 진술이 더 많아요. 증거 기록만 보고는 이거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법정에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들어보고 거기서 이상한 점들이 증인신문을 하다 보니까 기록에는 없는 게 새로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중대한 거짓말하는 것들을 법정에서 밝혀냈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 꺾어버려가지고 인정하는 거 하나만 유죄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무죄로 끝냈었던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진술을 어떻게 하면 믿게 할 거냐, 소송 실무를 많이 해본 사람만 하게 되는 영역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 편이고 형사사건은 뭐든지 해결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이라고 하셨어요. 이 사건의 재심 결정도 그걸 바탕에 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만약 이 사건처럼 억울함을 안고 있는 의뢰인이 변호사님을 찾아온다면 어떻게 맞아주시겠어요? 첫 마디는 뭐 그런 거죠. 잘 오셨다. 검사 시절에도 보면 피해자들이 찾아와서 이런 게 억울하다 그러면 그 억울함 풀어주고 그런 거 많이 했었어요. 변호사인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형사사건에 휘말리면 내가 고소인이 됐던 피고소인이 됐던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자기 편이 확실히 될 수 있는 그런 변호사를 찾아야 돼요. 변호사도 사업하는 사람이거든요. 변호사가 변호사의 편인 경우에는 수익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저가로 많이 수임해놓고 사건을 대충 처리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가끔씩 생기곤 합니다. 변호사가 당신 편이어야 된다는 그런 변호사를 찾아야 되고, 억울하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돌파할 건지를 찾으셔서 유능한 변호사의 법적인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